이 지도는 태평양 전쟁 당시 거의 모든 전투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리즈에서 살펴보고 있는 동부 뉴기니는 바로 이곳에 해당합니다. 1943년 중반 동부 뉴기니 전장의 지도를 좀 더 확대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일본군의 양대 근거지인 레이와 살라마와가 해안 쪽에 위치해 있고 중요지대에 호주군과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거리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1943년 초만 해도 일본군이 내륙 깊숙한 곳에 와우까지 와서 싸웠는데 여기서 패하고 나서 일본군은 계속 전선이 후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943년 7월에 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이 부근인데요. 호주군은 무보를 점령한 다음 살라마와로 가는 길을 뚫으려고 했으나 바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중간에 위치한 탐부산 전투에서 처음에는 호주군, 다음에는 미군이 차례로 탐부산 점령을 시도했으나 일본군의 완강한 방어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을 놔둔 채 살라마와로 그냥 북진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연합군은 탐부산과 주변 일본군 진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군 사령부가 고안해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이 지도에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굽이치면서 흐르고 있는 강이 프란치스코 강입니다. 대략 이 지점부터 북동쪽으로 약 6.5km를 가면 살라마와입니다. 남쪽에 그동안 격전을 치른 탐부산이 있고 아래에 일본군이 장악한 지점이 있습니다. 탐부산에서 처음 화살표가 시작된 이 지점까지가 또 약 6.5km 정도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군이 이곳 엠부시노래 호주군을 몰아내려고 시도했다가 호주군의 완강한 저항에 실패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나무들이 들어차 있는 밀림 지역이고 그 가운데 여러 하천이 흐르고 사이사이로 좁은 길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호주군 3사단 17여단장 머레이 모튼 준장은 호주군 일부 병력을 코미아툼 트랙의 탐부산 북쪽 지점을 점령하기 위해서 탐부산 인근의 일본군을 고립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스테니 세비지 호주군 3사단장도 모튼의 전략을 승인했습니다. 이날이 1943년 8월 1일이었고 호주군은 곧바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정찰에 들어갑니다. 이와 동시에 호주군은 3사단 사령부도 후방에서 올라와서 탐부산에서 동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무보 근처에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호주군은 살라마와에서 더 가까운 북쪽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굽이쳐 흐르는 프란치스코 강이 있었는데 이건 항공사진입니다. 대략 거리를 측정해보면 이 화살표 전체 길이가 약 1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올드 밥두비가 프란치스코 강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주군이 7월 28일부터 주 공격 지점으로 삼은 곳은 여기 올드 비커스인데 호주군 3사단 15여단의 58, 59대대가 이곳을 점령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부대는 원래 따로 존재하던 두 개의 대대를 합친 것으로 현재 병력은 장교와 병사를 합쳐 약 560여 명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58, 59대대는 기관총과 박격포 지원 아래 큰 어려움 없이 올드 비커스를 점령했고 능선 위쪽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호주군은 이 전투에서 소대장 2명 포함 16명의 사상자가 났고 전투 이후 일본군 시신 17구를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올드 비커스를 점령한 호주군은 약 2km 남쪽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팀버드놀 고지를 노립니다. 탐부산에서 막힌 연합군이 중간 지점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격을 맡은 호주군은 제3독립중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당시 호주 육군의 12개 코만도 중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팀버드놀도 7월 29일에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군은 이곳 전투에서 일본군의 진지를 파괴하는 데 1등 공신이 바로 수류탄이었다고 이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부대를 이끌던 지휘관이 조지 워프 소령이었는데 이후에도 동부 뉴기니 전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당시 호주군이 팀버드놀 공격을 위해 전진하는 모습이고 이 사진도 7월 29일에 호주군 전투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호주군의 공세에 시달리던 일본군은 북쪽에서부터 먼저 반격을 가해왔습니다.
일본군은 1943년 8월 2일 새벽 북쪽 밥두비 능선의 올드 피커스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지원 병력으로 들어온 호주군 6사단 17여단 7대대 1개 중대가 지키고 있는데 일본군의 공격만큼이나 호주군의 수비도 치열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8월 2일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올드 피커스 공격이 나와 있는데 일본군의 공격 루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8월 2일 새벽과 밤에 일본군은 사력을 다해 올드 피커스를 공격했으나 호주군은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호주군 기록에 일본군의 특징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일본군은 공격할 때 배틀크라이, 즉 항상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호주군도 이 배틀크라이가 우리 편에 사기를 올리고 적을 혼동에 빠뜨리는데 유용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은 밤에 비가 내려서 자신들의 접근을 잘 알아채지 못한 호주군의 최단 거리까지 접근해서 착검 돌격을 감행했으나 결국 호주군에 격퇴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은 다음 날인 8월 3일과 그 다음 날인 4일에도 이어졌지만 호주군의 저항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전투에서 호주군은 2명이 전사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호주군 기록에는 87구의 일본군 시신을 매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8월 초가 지나고 호주군은 각 부대의 담당 지역을 나누어서 17여단 7대대가 올드 피커스와 그 북쪽 지역, 제3독립중대가 그 남쪽 지역, 그리고 58, 59대대가 더 남쪽인 팀버드놀 지역을 맡도록 했습니다. 6월 30일 이후 미군의 상륙 이후 계속된 작전을 해오면서 호주군의 피해도 많았는데 특히 58, 59대대는 이 기간 동안 32명 전사에 100명 부상, 9명이 행방불명됩니다. 1943년 8월 초가 되면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탐보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호주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일본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라마와 전선에 배치된 연합군 병력은 호주군 4개 대대, 미군 3개 대대 및 호주군 독립중대 하나에 파푸아 원주민 중대, 그리고 호주군, 미군, 포병대가 있습니다. 동부 뉴기니의 일본 육군을 총괄하는 단위가 제18군인데 여기에는 지금 레이, 살라마와 방면에서 싸우고 있는 51사단 이외에 비스마르크해를 바라보고 있는 해안 도시인 마당의 20사단, 그리고 북쪽으로 더 올라간 외곽의 41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0사단 보병 제80년대의 1개 대대가 남쪽 전선을 보강하기 위해 레이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당에서 레이까지는 2024년 현재 도로가 있어서 차로 갈 수 있는데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를 해보면 총 거리가 약 338km라고 합니다. 이곳 마당에 제18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동부 뉴기니 일본 육군을 책임지는 제18군 사령관이 아다치 하타조 중장입니다. 미군이 6월 말에 나소만에 상륙하고 이후 전황이 계속 안 좋아지자 군사령관인 아다치 중장은 본인이 직접 전방에 가서 나카노 히데미츠 제51사단장을 만나 전황을 토론하고 작전 지도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다치 사령관이 직접 레이, 살라마와 쪽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7월 초에도 한번 온 적이 있고 제가 다 다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기록에 군사령관의 작전지도 제4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레이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미 레이 서쪽 지역에는 호주군이 근접해 있어서 위험하고 여기 툭 튀어나온 곳이 후온 반도인데 비행기로 이곳을 관통해서 날아가려면 험준한 산지라서 위험하고 아까 언급한 대로 호주군이 언제 어디서 비행기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아다치 사령관은 마당에서 해안선을 따라 비행하는 루트를 택했습니다. 이 해안 지도를 보면 핀시아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소수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고 따라서 중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나마 안전한 루트였습니다. 아다치 중장과 참모 한 명은 1943년 8월 2일 오전 11시 마당을 출발했습니다. 육군항공대 항공기들이 호위를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기록은 일본 공식 기록에만 나와 있고 호주군이나 미군 공식 기록에는 없는 사건인데요. 어딘가에 이 사건을 언급한 기록이 연합군 측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일본 기록만을 가지고 사건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치 사령관 일행이 출발한 지 1시간 25분 정도가 지난 오후 12시 25분, 아다치 일행은 핀시아펜 근처까지 도달해 있었는데 갑자기 미군 P-38 혹은 P-40 전투기 15개가량, 그리고 B-25 폭격기 약 20기가 나타났습니다. 곧 미군과 일본군 편대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아다치 사령관이 탄 비행기는 불시착할 각오로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미군기를 따돌리려고 시도했는데요. 약 45분이 지난 오후 1시 15분, 아다치 사령관과 참모가 탄 비행기는 후원 반도 쪽이 아니고 뉴브리튼섬 북단에 착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 공중전에서 호위 편대 편대장 요코야마 중좌가 전사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8월 3일 아다치 사령관은 호위기 없이 살라마와로 비행해서 8월 5일까지 제51사단 작전 지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미군 항공기들이 북서쪽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마당이나 외곽을 폭격하러 가는 미군 항공대에 아다치 사령관 일행이 재수없이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다치 사령관은 8월 2일에 비행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고 일본군은 군 사령관을 잃을 뻔했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라바울 등지에서 레이, 살라마와 쪽으로의 보급이 아주 어려웠는데 라바울에서 비교적 안전한 뉴브리튼섬 북쪽으로 수송대를 보내려고 해도 이 루트는 바로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일본 수송대가 괴멸된 루트이고 이 지역의 제공권이 거의 연합군 측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군이 실제로 했던 보급 중 하나가 과달카날에서 했던 잠수함 이용 보급이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잠수함에 야포 하나와 포탄 16발을 싣고 와 양육했다, 이런 언급도 나오는데 그야말로 일본군으로서는 탄약 한 발, 양곡 한 톨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아다치 사령관이 일선에서 작전 지도를 했던 8월 초순, 탄약이 2분의 1 회전분, 그리고 식량 등 기타 보급품이 1개월치 남아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주군과 미군도 거의 항공기에 의존하는 보급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실정이었지만 숨통을 조여오는 연합군 앞에서 일본군의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일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에게 하나 위안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 외곽에 주둔한 일본 제41사단에는 237, 238, 239, 3개 보병연대가 있었는데 이 중 238연대 3대대가 외곽에서 작은 배에 나눠 타고 한 달 동안 항해한 끝에 8월 8일에 살라마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가장 남쪽에 있는 일본군 제51사단은 후방의 제20사단과 제41사단으로부터 각각 1개 대대씩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을 몰아내야 하는 연합군 측도 고심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담부산같이 정면 공격으로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일본군 진지도 있었고 일본군 진지를 포위하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지형이 밀림이어서 포위망이 비는 곳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곳을 통해 적군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은 일본군이 북쪽 근거지와 연락하는 루트를 끊어버려서 일본군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8월 초부터 택하고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담부산의 일본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잘 알려진 코미아툼 트랙 이외에도 담부산에서 더 동쪽을 향해 살라마와로 갈 수 있는 길도 봉쇄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살라마와 인근지대 작전 이외에 8월 초에는 훨씬 더 큰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8월 초에 미군은 이미 현재 전투의 진행에 관계없이 바로 일본 51사단의 최대 근거지인 레이를 직접 공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레이 공격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미 8월 9일에 동부 뉴기니에 있는 연합군 사령부에 전해졌습니다. 즉, 연합군의 작전은 살라마와를 점령하고 거기서 레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용 병력을 전부 동원해 레이, 살라마와 지역 전투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동부 뉴기니 전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